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인 주택연금을 스스로 해지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의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보다 미래의 시세 차익을 선택한 건데요. 수요자들의 예상대로 집값은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할까요? 그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전화, 문자 지금부터 주시면 되겠는데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이번 주 수요일 또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이번 주 특히나 너무나도 찜통 더위를 겪고 있는데 이분과 함께라면 잠시나마 이 더위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용 박성일 팀장입니다. 아나운서께서 더위를 피해갈 수 있을 거다, 시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더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그런 방송 보시고 내 몸이 좀 후끈후끈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시청하신다고 한다면 시원해지는 것보다 좀 열이 달아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왔어요. 일본에 잠깐 다녀왔는데 저는 북해도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되게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높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 다녀오자마자 지금 서울의 더위를 느끼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열사병도 걸리기 십상이고 그리고 식중독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드시는 거 그리고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8월 3일에 세제 개편안 발표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주택연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1금융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나오는 주택연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 그러면 내 노후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 나온다면 이런 것들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런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더위의 그 더위 말고 이제 열정, 그 열기가 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열정을 좀 불태울 수 있는 그 시간 마련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방송 중에 그 열정이 이제 사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타오르다가 좀 아쉽게 끝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열기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 자리 있잖아요. 그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장의 열기가 뜨겁다 못해 거의 이제 화산의 용암처럼 이제 녹아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세미나 내일 당장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셔서 무덥지만 강의장만큼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또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열이 달아오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런 열기를 오히려 일부러 느끼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좀 속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 꼭 오셔가지고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시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저희 동산이용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에 휩싸여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세미나장 오시면 확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입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02-1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슈부터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세제 개편안 말씀 주셨잖아요. 정부가 8.3 세제 개편안 발표한 지 이제 막 이틀 된 거죠. 날짜상으로는. 그런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또 시끌벅적한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언제 꺼내들 것이냐 기다렸던 그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내용들이 또 더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들 담겨 있을까요, 팀장님? 안 좋습니다. 일단 안 좋고 그 세제 개편안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은 얼마만큼 안 좋게 나올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 이런 그 걱정들 때문에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월요일까지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물론 해외에서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한 것은 입국하고 나서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렇게까지 한다고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생각하기로는 얼마만큼 부동산 시장을 누더기로 만들려고 이렇게 바꾸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은 이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 정부에서 그 방안, 대책으로 발표하였던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유사한 얘기로 정상화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표현 방식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거는 이제 정부가 지금 비정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인가 정상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정부에서 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 이 세금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팔았을 때 이득이 있다면 이 이득에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산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1억 2천이었을 때 내가 2천만 원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2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1억에 샀는데 8천만 원에 팔았다면 2천만 원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가 점점 늘어나는 구간이 있죠. 바로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택들. 특히나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매 가격이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17억까지도 올라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양도소득세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가 된다. 그러면 이 세금 때문에 내가 팔아도 차익이 크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정부에서 원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갖고만 있어도 공제율을 높여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장기 거주 특별공제라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라고 이미 소문이 파다했었죠. 그러니까 거주한 인원에게 실질적으로 실거주한 인원을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갖고만 있으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이 상황에서 29년 이후로는 거주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덧대서 원래는 이 공제 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그 한도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8년에는 최대 20억 원까지 네가 이득을 챙길 수 있고 만약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물겠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29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한도를 두겠다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에 대한 혜택이 없고 비조정 지역에만 해당이 되죠. 그런데 30% 공제를 해주는 이 내용도 나중에는 29년 이후에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온 게 굉장히
안 좋은 개편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뭐 다주택자 때리기, 뭐 규제 이렇게들 표현을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실거주하는 분들도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까지도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종부세라고 하는 이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것이죠. 거주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한선이 줄어드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실거주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 거주 혜택을 늘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2억을 늘려주고 이건 3억을 빼줬기 때문에 11억 원으로 하지 왜 9억 원으로 했을까? 10억 원으로 하지 왜 9억을 했을까? 이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4억 원이면 시가가 약 20억 정도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20억을 넘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비거주냐 거주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 외에 9억 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싼 주택이 아니라면 혜택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결국에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전에 이 비율 자체를 전 정부에서 낮춰놨다가 다시금 높이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부담 상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나는 뭐 가진 게 없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이렇게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꿔 놓으면 나중에 다음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들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경기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주택 가액 기준에 부합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고 현행 규제 같은 경우에는 1주택과 2주택 그리고 3주택 이상을 구분 지어놓고 각자 개별로서 요율을 맞춰놨는데 27년부터는 상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8년이 되고 나서는 그 동일하게 비율을 맞춰 놓습니다. 이게 되게 깔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공시가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세부담 상한을 세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피해가 오게끔 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는 임대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임차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살고 있거나 월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월세를 주고 있거나 전세를 주고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연령별 공제와 그리고 보유거주 공제 이런 것들을 다 나눠놨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기존에 있는 법을 살짝만 틀어도 복잡한데 기존에 있는 거에서 또 틀어가지고 보유와 거주를 또 나누고 공제 금액을 또 맞춰놓고 뭐 계속 이런 식이란 말이죠. 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더기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봐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해놨잖아요. 27년까지, 뭐 28년부터 뭐 이런 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때는 되는데 또 이때는 안 됩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아마 당분간은 막 되게 혼란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시장이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가져가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파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유하고 있거나 사야 되는 경우도 사는 경우도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150%였던 이 세부담 상한이 200%로 늘어난다는 점도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어요. 세금이. 근데 세부담 상한이 내년에는 뭐 이런 세금이 나옵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4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세부담 상한이 150%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50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0만 원을 덜 내기 때문에 혜택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 50%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20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이제
나눠 본다면 33%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150%대하고 200%로 바뀐 때하고 세부담이 33%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50만 원 차이가 단위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만 원 단위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억 단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납부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납부 유예에 대한 부분도 실거주자 위주로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내용인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가지고 7년밖에 안 살았는데 아니면 6년밖에 안 살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돼 버리면, 그럼 그분들은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물론 이거 만들 때 그 어느 정도 다 고려해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긴다라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들이요. 이 부분은 좀 좋게 봅니다.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그 기본공제에 대한 금액인데요.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 공동명의를 한다 그러면 부부끼리 해가지고 각자 250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한 사람당 2,500만 원. 내가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2,5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두 사람 공동 명의다, 50대 50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각각 2,500만 원. 그래서 총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혜택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건부로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럼 30억 원 초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250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원래는 이제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왔다가 시장의 파급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그러면 갖고 있는 분들 좀 세부담을 줄여주자. 근데 다만 만들어져 있는 법을 뭐 폐지시키거나 뭐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완화해주자라고 해가지고 27년 5% 10%, 28년 10% 15%, 15% 포인트입니다. 그냥 뭐 어떤 거랑 상관없이 거기다가 15%를 이제 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15%를 더해서 총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29년에는 다시 원상복 복구하겠다. 그러니까 27년과 28년에 다주택자는 파는 게 좋은데 27년에 되도록 팔아라라고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그래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매물들을 만들어내고자 지금 정부에서 이걸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좀 더 버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은 물건을 갖고 있어가지고 규제, 비규제, 그리고 또 순서가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때 파시는 방법도 대안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파는 구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손해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이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세무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잘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령자에 대한 그 양도세 그 감면에 대한 혜택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봤냐면, 그러니까 고령자가 사는 주택이 만약에 고가 주택이거나 아니면 뭐 중고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뭐 개포라고 한다 그러면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부터 개포 살고 있던 주민이었는데 세 부담 때문에 여기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둥지에서부터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무런 뭐 개발 행위나 뭐 아니면 정비 사업 행위나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때문에 빠져나가는 텍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 감면해줘 봤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에서 등 떠미는 거예요.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세금 감면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세요. 그리고 뭐 딴 데 뭐 근처에 있는 데로 가세요. 약간 이렇게 등 떠미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감면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에게는 좀 이제 유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의 집을 좀 괜찮은 주택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집을 빼앗는 구조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세금에 대한 개편안이 나오면서 좀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뭐 특히나 재개발 시장에서도 뭐 관리처분
뭐 전후로 해가지고 거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편이 됐는데, 이 개편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사이트가 조금 부족하실 수 있어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고 해도 세미나 참석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짤막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1주택자 거주 공제로 바뀌면서 과세 한도가 생겼고요. 다주택자는 이제 비조정 지역만 또 해당이 된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 부분 일단 한시적으로는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내놨거든요. 하지만 그 계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또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제 부동산 전문가 또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보유를 하는 게 유리한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포트폴리오 재점검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이 얼마나 힘들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들이나 또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요. 이런 규제, 강력한 규제를 피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제 개편도 피해 나갈 수 있는 바로 이곳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양동 재개발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자양동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진구 안에서도 자양동이 가장 먼저 재개발로 천지개벽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실제로 작년보다 거의 2배 육박하는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기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감이 잘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남도 그렇고 성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갔고 자양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자양사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세제 개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인생을 바꿔야 되는 시기다. 아니면 자녀들의 준비를 해줘야 되는 시기다. 혹은 내가 한강 벨트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기다. 갈아타기든 투자든 적기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과도기인 상태가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곳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먼저 광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동네가 나뉘어져 있고요.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강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살펴봤을 때 가장 맞닿아 있는 여기가 이제 한강이죠. 한강 쪽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단위가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 그래서 내륙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 있는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평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고 일전에는 이곳이 뚝방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경치를 좀 파괴하죠. 왜냐하면 뚝이 있기 때문에 앞에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층주거지 일대로 남아있었던 이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위에 층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들 그리고 한강변 그리고 산책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들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기 좋아지면서 지도가 좀 바뀐 그런 지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남 뉴타운 그리고 금호, 옥수, 응봉 일대 그리고 여기 성수를 지나와서 이쪽이 자양동 일대인데 라인을 따라오다 보면은 한남 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한남 3구역을 제외하고는 뭐 지금 철거, 때려 부수고 뭔가 만들어지는 모양새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핵심은 가격 면에서는 한남 뉴타운이 40억이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투자금이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땅덩어리가 자양동밖에 없는데 과연 이 지역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강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는 한강의 권역을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역별로 나눠보자면 강서와 난지권, 여의도 용산, 뭐 합정 당산 이런 식으로 쭉 오게 되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한강변 일대는 딱 4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 바로 여의도 용산, 압구정 성수, 반포 한남, 그리고 잠실 청담 자양. 잠실, 청담, 자양 이렇게 나눠놨어요. 잠실하고 청담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역이고요. 자양 같은 경우에는 강북권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공간이 압구정과 성수, 반포와 한남 이 라인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남과 성수에 이어서 마지막에 이 자양으로 이어지는 이 일대. 그리고 제가 광장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기는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재개발 수혜를 입을 공간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원조 부촌이었습니다. 그 워커힐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양동 권역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강의 고수부지라고 하는 그 한강공원이라고 하는 그 일대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의도 그리고 이촌동 일대 이촌한강공원 그리고 반포 일대에 있는 반포 한강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한강변 일대에 가장 오래된 한강공원이 뚝섬 한강공원입니다. 여기가 자양동에 위치한 한강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 한강변 벨트에서 중부권역부터 동북 동남권역에 이어져 있는 이 괜찮은 입지들, 그러니까 부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중에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40억대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돈을 4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대출이 이런 것들이 되지를 않으니까. 성수 같은 경우에도 한 30억은 들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압구정 재건축이나 잠실지구 재건축 일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실거주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최대 대출은 2억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여기가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고서는 여기를 들어가지 못해요. 투자 관점에서는. 근데 내가 실거주를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0억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적인 비용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거의 4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금 대비 30억대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40억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자양동 한강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거주 필요한가? 실거주 필요하지 않죠. 비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들어간다고 해도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비과세 받으려면 실거주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6억에서 10억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강변 일대에서 다 죄다 30억, 40억 정도 하는 상황인 건데 이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자양동이 지금 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치평가를 별로 못 받는 곳이네. 여긴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곳은 한강변의 모아타운 이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역만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고 자양 사동의 A구역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 금액이 20억 가까이 붙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매물들은 20억을 넘어가죠. 투자 금액이 20억이 넘었다라는 건 성수전략정비구역이 30억대고 여기가 20억이라는 얘기니까 그 다음 타자들이 이쪽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흔히 말하는 돈 놓고 돈 먹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내가 살려고 한다 그러면 못해도 10억 이상은 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10억 이상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한 뭐 6억대, 한 7억대 정도 가지고 있는 그 현금 자산가가 뭐 어디를 가야 될까 이렇게 고른다라고 하면 자양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강변 일대에서는 돈이 될 만한 그런 지역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자양 4동 A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자양 3동 A구역 같은 경우에는 227-147이라는 그런 지번명으로 진행을 하다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양 3동 A구역으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799번지 일대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 수립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곧 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재개발 행위이나 일전에부터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괜찮으니까 명칭 자체는 재건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꾸는 건 주택가, 그러니까 저층 밀집 지역 이런 지역들을 바꾸는 거라 재개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명칭만 그런 겁니다. 한강변 A, B, C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뭐 여기에도 번지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모아타운 A, B, C라고 하면은 자양 이동에서는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A, B, C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자양동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한강변 일대에 바로 코앞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선점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좋은 구역은 어디일까? 단연 B구역이 우세하다라는 거죠. 이 B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가운데에 위치한 이 공간이고 여기가 가장 속도가 빠르고 사업성도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아파트가 지어질 공간이기 때문에 시세 리딩 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 세대수가 2,325세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파급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대수는 증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A구역, 그 다음이 C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강변 B 같은 경우에는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일단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여기가 5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5개의 구역 모두가 지금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공람 공고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한 구역은 이제 B3라고 하는 구역은 이미 공람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시점은 8월에서 9월경에 정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시공사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가 누가 들어올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삼성물산의 레미안, 그리고 포스코 ENC의 OTL, 그리고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서밋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 지역, 이 구역 안에서는 사전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A구역으로 넘어가서는 대상지 선정이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이 더딘 속도에 비해 관리계획 수립은 1년 정도 만에 끝날 겁니다.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진구 안에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올린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B구역을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속도가 유지가 된다 그랬을 때는 내년 2월경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에서 정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 단계가 조합설립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 조합설립 시기 같은 경우에는 28년 초에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C구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두 달 간격으로 뭐 많게는 석 달 차이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안에서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가져온 추정 분담금입니다. 이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담금이라는 게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내가 내야 하는 금액. 그러면 나는 돈이 지금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이거 뭐 한 8억 내야 된대, 10억 내야 된대 이렇게 하면은 일단 무섭습니다. 난 그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장을 담그는데 된장, 고추장, 뭐 쌈장 뭐 이런 거 다 담그는데 구더기 생길까 봐 무서워가지고 장을 못 담그시나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주하는 그 시기에 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키를 받을 때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의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을 때 중도금을 납입하고 계약금을 납입하고 잔금을 납입하고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분담금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혹은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내가 7억이 나오는구나. 10억이 나오는구나.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그냥 그래 그럼 나중에 내면 되겠네.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분담금 네가 내줄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내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세입자가 내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나중에 처분해서 여기가 더 좋은 지역이 된다 그러면 이거 처분해서 그 처분 금액 갖다가 분담금을 납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내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랬을 때는 더없이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조합원 분양을 받고 일반 분양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원과 일반의 차이는 대략 한 4억 정도 5구 타입 기준입니다.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내가 매매했을 때 여기가 내가 조합원도 아니고 일반 분양에 당첨되지도 않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내 돈을 주고 산다 그랬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30억을 줘야 되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37억을 줘야만이 내가 한강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리냐에 대한 부분도 항상 고민이시고 걱정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감정평가를 6억을 받아서 분담금을 7억을 낸다 그러면 합이 13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매매했을 때 30억에 팔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 지금 현재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그 마진 자체는 17억 정도가 돼요. 이 17억이면 뭐 생각보다 남지도 않잖아,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감정평가 금액과 분담금이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가도 올라갑니다. 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계속해서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진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핵심은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매매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수익이 계속 늘어나요. 심지어 분담금은 이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얘가 10억이 될 수도 있고 12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사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사례를 보시면 명확해요. 그런 상급지의 지역들이 사업성이 올라가면서 이 사업성이 점점 좋아집니다. 사업성은 점점 좋아지는데 내가 낼 수 있는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적어지죠. 그리고 결정되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정리가 되면은 이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자양동, 굳이 자양동 들어갈 필요가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곳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 한강변 안에서는 여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재개발 투자할 때 가장 민감한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파트를 받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재개발은 사업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계약금 절대 받지 않습니다. 중도금도 절대 받지 않아요. 잔금만 받는 거죠. 사업이 빠르게 끝나면 금융비용도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비례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입주 시에 100% 내야 되는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세입자를 넣어가지고 여기를 몇 바퀴 돌린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혹은 대출이 안 나오는 구조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셔라. 불완전성, 불안정성으로 판단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남뉴타운과 성수전략정비구역 이 축을 고려하시고,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 압구정 재건축과 잠실지구, 마이스 사업으로 끝나게 될 그 공간, 그 체육 공간, 아니면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거기다 붙어 있는 삼성동 일대의 코엑스 그 사업들, 이런 사업들까지 연계되는 그 구간 바로 맞은편에 남양, 정남향으로 나오는 그 아파트가 완성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사업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현재 B구역 같은 경우에는 2단계입니다. 2단계이고 지금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A하고 C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는 B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 A구역과 상대적으로 속도를 비교한다면 오히려 모아타운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속통합기획은. 따라서 자양동 안에서도 자양, 이동, 한강변 모아타운이 빠르게 먼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내가 조합원 분양 신청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아파트도 더 빨리 지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는 그 시세 리딩 단지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자양사동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바로 자양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완성품은 없습니다. 다만 곧 있으면 완성되는 지역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될 거예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리면 아파트가 한두 개, 뭐 많게는 10개, 10대 개씩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진입하기에는 그때는 너무 늦죠. 되도록이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양동 일대를 주목하셔서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은 잠시 접어두시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연코 제가 추천해드리는 곳은 자양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말씀드릴 계획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양동이 이제 빠르다 했는데 생각보다 더 순항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말인즉슨 자양동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조합원 분양, 일반 매매 시 이제 대략적인 시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빠르게 움직여 보시기 바라고요. 또는 예산이 좀 안 맞아서 지금 말고 좀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지금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내일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요. 예약 후에 참석하시면 되는데요. 예약 문의 역시 아래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814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방송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레미안파크 스위트 25평 거주 중인데요. 이번에 송파구 오금동 현대백조 아파트가 나와 있어서 처분 후에 넘어갈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보시기에 구이동에서 오금동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유나 거주하면서 계속 있는 게 답일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옮기시는 게 답일까요? 옮기는 게 답이죠. 네, 옮기는 게 답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급지가 달라요. 광진구는 서울에서 6위의 입지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 다음입니다. 그래서 4위의 입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용산과 강남 3구를 통칭해가지고 상급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송파가 포함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오금 현대백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파구에 등기만 칠 수 있다면 나는 강남 3구의 주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광진은 어떤가요? 물론 신흥 부촌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레미안파크 스위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됐어요. 이제 준신축으로 접어드는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금현대백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식이 오래됐어요. 근데 좀 애매한 연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독으로 하기에도 어려운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른 단지가 이제 같이 동의를 해주고 으쌰으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쪽 사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미안파크 스위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단지가 이쪽입니다. 이쪽. 강북과 강남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내가 비교 단지가 이 라인이었다 그러면은 한강변에 좀 더 머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륙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기보다 못 미치고요. 여기보다 못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식이 여기가 더 좋고 세대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등비등하다라는 얘기는 갈아타기가 아주 적절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갖고 계신 게 아마 한 17억, 18억 이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 금액에서 만약에 평수를 비슷하게 들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송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학군지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학군지가 오금현대백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 레미안파크 스위트 같은 경우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훨씬 더 가까워요. 물론 그 길을 건너가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대림하고 현대백조하고 같이 통합 재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 방위 역세권. 이 역세권이 5호선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도심지에 가까운 그런 지역은 오히려 광진이 맞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호선을 내가 타고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어요. 초역세권 아파트의 그 입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금현대백조가 지금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슷한 금액대에 나와 있는 게 비슷한 평수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는 단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가격이어가지고 갈아타기를 하실 계획이다. 아니면 내가 돈을 더 넣어가지고 하실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라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지금 로얄동 로얄층은 없을 겁니다. 보통 저층 단지나 아니면은 뭐 중층의 뭐 금매나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빨리 처분하고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 그러면은 여기로 갈아타시는 게 맞아요. 저는 여기가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진구가 뭐 송파구를 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송파구는 계속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가격이. 그러니까 사위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있단 말이에요. 기자 선수촌이 있는데 선수기자촌 이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 주변 아파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격 자체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공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 공원이 오히려 더 큽니다. 어디보다? 레미안 파크 스위트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아파트 단지인데 어린이대공원하고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가면 아차산이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내가 어디로 넘어가야 좀 더 인프라를 더 누릴 수 있겠느냐, 향유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크기 면에서 그리고 또 교통 면에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5급 현대백조 갈아타기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에 또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빠르게 다음 문자 만나볼게요. 53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양 이동 한강변 모아타운 A구역, B구역 모두 관심 있게 보다가 금액이 너무 올라서 C구역을 보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만큼 신중하게 고르고 싶은데 구축과 신축 비교했을 때 어떤 걸 골라야 더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팀장님이라면 어느 것을 고르실지 궁금하고요. C구역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저희 분석해 주실까요? 시간이 없어요, 팀장님. C구역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B구역과 A구역, C구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B구역이 생각보다 좀 빨라요. 그리고 가격이 지금 여기도 싼 매물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금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못 산다라고 한다면 A구역하고 C구역이라도 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A구역이 생각보다 비싸요. 싼 금액이 없습니다. 그럼 C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안에서 구축과 신축이 있는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룸 큰 물건이 있는데 가격이 싸다. 그러면 당장 잡으셔야죠. 구역 안에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구역 바깥에 있는 구역들.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구역계 확장을 통해서 편입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사시는 건 좋으나 문제는 같은 금액이라면 여기가 구축이 조금 넓고 신축이 조금 좁을 겁니다. 보통 투룸이나 이런 것들이 쪼개기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룸, 1.5룸, 원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원룸을 사는 것은 좀 지양을 드리고 만약에 원룸도 싸면 괜찮아요. 싸면 괜찮은데 투자금 대비 신축이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신축을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드리냐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들어갈 때 우리가 비교적 봐야 된다라는 게 공시가를 일단 한번 보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가액을 봐요. 구축과 신축이 거래가액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과연 또 뭘로 볼 것이냐. 건물에 대한 연식,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가 전세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공시가의 126%까지 전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가치까지도 다 평가를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축이냐 구축이냐 중에서 둘 중 하나라 그러면 땅덩어리는 똑같다라고 했을 때 물론 땅덩어리가 구축이 더 넓을 겁니다. 근데 신축이 건물은 새 거잖아요. 건물의 가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신축에 대한 그 매수가 오히려 더 우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좀 긴가민가 하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미나 오셔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세미나 이야기 정말 빠르게 정리해 주시죠, 팀장님. 세미나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부분은 항상 등 떠밀려 가지고 선택하신 분들이 항상 돈을 버시더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등 떠밀리듯이 하셔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이 상황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가 항상 기회를 놓치더라고요. 이런 기회 놓치시지 않게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연락처, 옆에 있는 연락처로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약 문의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